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연구소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금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최근에 연준에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다들 빅 스텝을 밟을 거다. 6월 달에 빅 스텝을 밟고 또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다 이랬는데 확실히 지금은 연준이 시장을 장악한다기보다는 시장이 연준을 장악해서 연준이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집값이 오르면 막 또 내놓고 막 29번째 정책을 막 내놓고 이랬잖아요. 지금 그 연준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리가 얼마나 경제에 중요한지, 인플레이션과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거대한 기회가 온다라는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은 3억에서 5억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15,0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했는데, 15,000달러면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290원이에요, 지금. 90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15,000달러입니다.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당황스러운데, 연말까지 봤거든요. 왜 연말까지 보고 있는지도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준비하신 분들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더 빨리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월가에서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4% 최소 4%에서 최대 7%까지 돼야 물가를 잡는다고 지금 연준 내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제시한 3%대 금리로는 부족하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금리를 4%에서 7%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0.75% 포인트를 인상한 거다. 좀 그러는데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게 지금 유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75인데 기준금리가 2.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까지 올린다는 거니까 그래야 물가 잡는다. 그래서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 수준은 3.25에서 3.50%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나. 0.75. 일단 다음 달에는 무조건 0.75를 밟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죠. 비트코인 연일 2만 달러 붕괴했다고 지금 계속 뉴스를 떠다내고 있고, 경기 침체, 비관 확산, 다우지수도 지금 3만 선이 무너졌는데 아마 이거는 다시 반등할 겁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면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13시간 느리니까 월요일 저녁이 되어야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릴 텐데 10시 되면 열립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에 이제 미국 시장이 개방을 하는데 그것도 봐야죠. 내일이 가장 중요해요. 아마 반등할 거예요. 떨어지진 않고 이제 반등할 건데 다시 이제 3만 5천에서 7천 달러로 회복을 할 건지 지금 그게 관건이고, 비트코인도 반등할 겁니다. 근데 얼마까지 반등할지 모르겠어요. 3천만 원 초반대까지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또 7월 27일인가? 예, 그때 또 FOMC 회의가 있어요. 이때 또 금리를 인상할 거라 이호 근처 가서 또 폭락하겠죠. 그때는 2만 달러, 2만 달러가 아니라 2천만 원 초반 아니면 2천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지금 파월 의장이 경제 영착륙 힘들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감소하고 물가 잡기에 무조건 나서겠다. 지금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뭐랑 같냐면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니까 무조건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고 돈을 계속 풀었어요. 그때도 인플레이션 상관 안 하고 무조건 경기 살리겠다 이랬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완전 반대 스탠스라 이러면은 금리를 진짜 7%까지 올리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와, 미국이 우리나라도 빨리 금리 올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그 기준금리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큰일인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금리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기도 하지만 수익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때와 금리 인상 때 각각 장단점이 있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우리가 3저 시대라고 했잖아요. 3저 시대. 그게 이제 금리 인하기인데 인하기에는 이 이자율도 내려가고 채권 수익률도 내려가고 인플레이션도 내려갑니다. 모두 감소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경제가 호황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해요. 왜냐면은 이 장점을 보시게 되면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면 그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싼 거예요. 대신 예금 이자가 낮죠. 그러니까 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요. 예금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한다. 은행에 돈을 안 넣는다. 어디다 넣냐? 보다 수익률 높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금이나 뭐 이런 거. 채권도 안 사죠. 채권도 인기가 없어요. 국채 같은 건. 뭐 이제 회사채를 보통 사겠죠. 자산 시장에 그래서 돈이 몰리게 된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경험을 해왔으니까 아실 거예요. 단점은 뭐냐? 통화량 팽창이다. 돈을 많이 쓰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률이 낮아서 인기가 없어져요. 기준금리가 낮아버리면 국채 수익률을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국가는 세금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 세금 인상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자, 경제는 어떻게 되냐? 회사채를 발행해서 민간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때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굉장히 규제를 해버렸죠. 왜냐면 이제 그 이자율이 싸니까 회사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막 투자를 하거든요. 회사들이, 기업들이. 시장은 어떻게 되냐? 돈을 많이 쓰니까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요. 돈이 쓰기가 쉽고 싸니까. 그래서 이 투기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 이제 지금은 윤석열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부터 계속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금리 인상 때는 어떠냐? 완전 반대죠. 이자율이 이제 높아지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 자산 시장에 침체 위기가 옵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식부터 빼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재산이 그럼 주식의 그 회사의 그 재산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요. 기업들이. 산의 유보금이 막 쌓이고. 뭐 그런 겁니다. 반면에 이 채권 수익률이 높으니까 채권을 막 사들여요. 사람들이. 지금이 딱 그런 시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게 가장 쉽다. 가장 이해가 빠르다. 장점은 뭐냐? 어떤 효과가 있다.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질 때 금리를 올리니까 돈을 못 쓰게 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게 할 수 있어요. 대출을 안 받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매수세가 지금 최저예요. 최저.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물건 지금 매도 물건이 쌓이고 있다. 그나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재산세 감면 지금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나마 지금 버티는 분위기인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됩니다. 단점은 이제 경기 침체인데 이 채권, 국채 인기가 많아지니까 세금은 내려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죠. 경기 침체가 오니까 세금을 내린다. 경제는 어떻게 되냐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정부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을 내놓습니다. 민간 주도가 아니에요. 반대죠. 민간 주도가 아니라 이제 정부 주도자. 정부 주도로 한다. 미국도 재정 정책 써가지고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 이제 그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되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아까는 여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돈을 빌리는 값도 비싸지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임금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임금이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최저임금 또 올리면 벼랑 끝. 대 물가 폭등에 임금만 제자리다. 지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임금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을 또 올려버리면 이제 기업들은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2014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오늘 29일로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기업 소상공인들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상당한 지금 신통이 예상된다. 진통이 예상된다. 이제 이런 건데 참 이거 누구의 손을 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동결해야 된다 이런 거든요. 올리지 말고 동결하자. 외식업계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참 중소기업, 경영계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동계는 또 다르죠. 지금 생계비 중심을 두고 2023년 결정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럴 수밖에 없죠. 지금 11,000원대를 제시할 것 같다고 하는데 물가가 그만큼 올라야 돼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억대 연봉자 3명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지금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이런 기사를 며칠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뉴스 보니까 무슨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버스나 대중교통 안 타고 그리고 대중교통 공제액도 80%로 올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커피도 안 사 먹는다 뭐 이러는 건데 글쎄 뭐 커피까지 안 사 먹을 정도로 뭐 요즘 뭐 이디야나 뭐 메가커피나 이런 싼 데도 많은데 백다방 뭐 이런 것들 뭐 대중교통 이용은 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 지금 2,000원을 넘어가가지고 저도 엊그저께 넣었는데 2,050원대 아마 넣은 것 같아요. 그냥 10만 원어치만 딱 넣거든요. 만땅으로 안 넣고 딱 그냥 10만 원어치 넣고 또 타고 다니고 또 넣고 이제 이런 저는 그렇게 넣었는데 참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금리가 올라버리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제 주체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정부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정부와 개인과 기업이 정부는 이 저축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 증가로 대출 금리를 낮춰야 돼요.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가 있으니까 예금이 증가하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거든요. 대출을 많이 하니까 한 사람한테 많이 해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봐야 되고 정부 주도로 대량 공급을 해가지고 유통 물가도 낮춰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을 인하해서 민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고 소득세를 깎아줘야죠. 소득세 깎아서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민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래서 이렇게 개인과 기업에게 세금 인하와 저축을 유도해야 돼요. 최근에 잘했던 걸 뭐냐면 저희 친구가 들었는데 무슨 청년 저축 그런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정 한도의 사람들만 받으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무슨 기금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회사에서 반을 대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반을 대고 3분의 1씩 그래서 그리고 개인이 또 반을 대서 2년간
적금을 들게 하는, 강제로 적금을 들게 하는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말로 한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이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청년 무슨 대출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한 거다. 예, 이런 거를 계속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기업들은 회사 유보금을 최소화해서 투자를 강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회사 유보금, 사내 유보금을 계속 왜 쌓아두냐면 이제 위기가 올 때, 이제 경기 침체가 올 때 회사가 돌아가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딱 그러죠. 주식 가치를 끌어올려야 돼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임금을 올리되 저축형으로 주식을 준다든지, 회사 주식을 아니면 정부와 협업한 적금형 임금.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청년, 그런 적금형 급여로 실업률을 굉장히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2년간 묶여 있으니까 퇴사도 못 해요. 제 친구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리고 개인들은 일단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 물가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줄여야 되느냐? 사치품에 줄여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뭐 비싼 옷이나 뭐 가방, 신발 이런 거를 좀 한 1년 정도,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 한 6개월 정도. 그다음에 뭐 여행 같은 것도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해외보다는 이제 국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예금, 적금 등 저축을 높여야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이렇게 낮춰야 되거든요. 등락이 높은 상품보다는 안전성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주가가 워낙 막 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동산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하방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은 괜찮은데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있지만 누구한테 섰다 하라고 못 하겠어요. 워낙 등락이 심해가지고 괜히 이제 하라고 했다가 욕 먹으면 안 되니까. 부동산은 전세 월세 계약이 보통 1년,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협이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이 돼 있어서. 근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선순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3분기까지 3분기까지 이 도이치뱅크에서 미국 경기 침체가 2023년 3분기까지 올 3분기까지는 9%의 정점을 찍을 거다. 이거는 여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왜냐면 3분기가 지금 7, 8, 9인데 이때 여름에서 이제 가을 시즌 넘어가는 딱 찰나인데 날씨가 너무 덥고 이러니까 여름 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여름 휴가를 안 갈 수는 없어요. 여름을 가야죠. 다 먹고 살자고 재밌게 이제 재밌게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삶인데 안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끼면서 갈 수 있진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가 이제 9% 정점을 찍을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연말까지 아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것 같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기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제일 빨리 끝날 위기가 뭐냐면 1번입니다. 지금 푸틴이 미국 주도 세계 질서를 종식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푸틴이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군인 출신인데도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서 러시아 경제를 굉장히 끌어올려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습니다. 푸틴이. 그리고 지금 푸틴이 염려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이제 받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라. 미국 니네 이거는 군사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EU 가입은 찬성을 했어요. EU는 뭐 경제 협력체니까 뭐 EU 가입은 반대 안 한다. 하지만 나토는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푸틴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거고 미국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유럽에서 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토 가입을 지금 우크라이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슬라브족입니다. 동슬라브족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긴 하지만
참, 그래서 제일 빨리 끝날 위기가 그나마, 푸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경제는 최악이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인데, 지금 리커창은 또 반대로 지금 시진핑이랑 반대 의견을 풀고 있거든요. 경제가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미국 안에서도 막 시위도 계속 일어나고, 봉쇄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화장품 업체 최근에 뉴스 본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빨리빨리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원재료 지금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의 화장품 회사가 지금 파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 경제가, 지금 중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다. 근데 지금 방역 정책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중국 여행도 못 가요. 중국 여행도 못 가고 지금. 그래서 리커창이 올해는 내가 총리를 맡는 마지막 1년이다. 이제 사면임에 들어가죠. 시진핑이. 그래서 이제 참 수적들도 많이 숙청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위기가 2번이 제일 문제고 3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실 3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카드가 금리 인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돈을 워낙 일경을 넘게 풀어놔가지고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보다는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걷어들이고 있어요. 뿌린 돈은 일경을 넘게 뿌렸는데 걷어들이는 돈은 고작 이제 한 반은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한 5천조? 5천조는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최소 4%니까 최소 4%니까 지금 그럼 우리나라는 최소 5%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대출 받아서 집 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빨리 만기 일시로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지금 만기 일시 상환으로 이자만 내게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내게 빨리 그것도 다시 이명박 때처럼 회기를 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이 지금 좀 위험한데 1번 위기는 막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요. 사실은 1번 위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고 2번 3번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6월 중순이 이제 넘어가는데 저번 영상에 거대한 기회가 온다. 그게 5월 말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중간 점검 영상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 이런 것도 이제 시세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7월달에 미국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도 봐야 되고 굉장히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동그라미 연구소도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금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금리 인하기와 금리 인상기 때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걸 많이 아셨을 것 같고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